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교육공학계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사실 저희가 시즌 3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딥하게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잠깐 좀 괜찮은 보고서를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거를 살짝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어떤 보고서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노베이팅 페다고지라는 교수법에서 이제 도입할 수 있는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뭐 방법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교육자나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년 나오는 보고서고, 지금 이번이 원래 2019년도 1월에 원래 이게 나오는 보고서가 오픈 유니버시티 영국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 얼마 전에 이제 번역을 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도 판이지만 얼마 전에 나온 한국어판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 사실 다들 페다고지라는 단어 그렇게 익숙하세요? 교육 전공 안 하면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대학원을 이제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사범대로 진입을 하는 그 시점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노베이팅 페다고지라고 하시면 뭔가 그냥 그러니까 교육학에 재련하는 혁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 교육기술연구소랑 노르웨이의 학습기술센터, 이 두 연구소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보면 2019년에 어떤 좀 교육계 혁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총 10가지 꼭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요 시점에서의 트렌드를 좀 훑어보는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꼭지씩 간단하게 아주 짧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 10가지 키워드가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가 놀이학습입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와닿았는데, 이미 널리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가지 혁신 방법을 제시한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는 좀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이 사실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보면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키워드가 모두 익숙하지만 이게 널리 존재하지만 아직 교육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딱 미래의 학습 키워드 같은 것들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전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놀이학습인데요.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하게 하는 교육, 이렇게 부제가 있고, 사실 놀이학습 관련해서는 워낙 또 지은님이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놀이학습이 정말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내가 주말에 정말 놀이를 하는데, 이왕이면 나의 전공을 살려서 실제로 이런 놀이가 정말 학습이 되게 해보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를 더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재밌는 분야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놀이를 하는 것이고 정말 재미있게 하게 하는데, 그런 재미 속에서 내가 정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냥 놀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이 학습 자체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상력, 창의력, 이 부분이 21세기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놀이학습이 더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 속에서 그 해답을 놀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놀이학습이 최근에 아주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놀이학습을 이제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극 놀이,
모바일 게임, 디지털 게임, 즐거운 가치 개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물론 이게 뭐 각각이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어우러져서 뭐 학습이 진행이 될 수도, 놀이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리포트에서 소개되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고서에서 그 로우테크 하이플레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러니까 철학을 가진 그 번역본에는 그 학교명이 나오지 않는데 브라이트월스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그 파운더 창립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뭐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서 놀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현장을 하나의 실험실이나 놀이터로 생각을 하고 모든 정규 교과가 없고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뭔가 학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교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콜라보레이터 협력자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저는 한편으로 우리 놀이 학습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되게 재밌고 즐겁고 마냥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파운더의 얘기가 너무 와닿은 거예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건 좋은데 네가 그걸 만들 줄 알아야 돼 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이 학습을 우리가 가볍게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이 안에서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학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프로젝트 기반으로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면 어떤 놀이 학습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로봇과 함께하는 학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과 함께하는 학습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 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인공지능이라는 걸 빠뜨려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교사들의 역할이 많이 정말 뭐 가르치고 뭐 학습을 촉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 명의 학생들을 담당해야 되는 교사한테는 한 명 한 명의 학생한테 정말 깊은 그런 학습을 이루게 해줄 만큼의 여력이 남지 않는 게 인간이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 좀 로봇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로봇이 다 대체하게 하고 정말 교육자로서 정말 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 로봇이 함께하는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관련해서 뭐 제안서를 쓰고 하는 일들을 좀 얼마 전에 하기는 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로봇은 지치지 않는다였어요. 정말 교사들은 지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모르는 거를 계속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근데 로봇은 절대 지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학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학교의 도입이 정말 잘 된다면 정말 학습을 굉장히 많이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을 활용하는 학습이 되게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로봇을 교구로서 활용하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로봇을 가지고 컴퓨터적 사고를 학습한다든지 이렇게 교구로서 활용하는 분야고요. 또 하나는 교사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완제품형 로봇이 이렇게 교사를 지원하는 분야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이 후자보다 이 전자, 교구로서의 로봇이 아주 빠르게 이렇게 발전했었고 사실 교사를 지원하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비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최근에 진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요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때문인데 이 AI 스피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스피커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 스피커가 나를 따라다녔으면 좋겠는데 이 스피커가 행동까지 하면 좋겠는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로봇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AI 로봇의 형태로 발달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AI형 미니 로봇들을 전부 다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 학습을 지원하는 로봇들이고 뭐 엄마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아까 그 지치지 않는다처럼 저도 사실 똑같은 책을 한 10번 정도 읽어주다 보면 약간 정신병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로봇은 똑같이 읽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엄마가 읽어주는 게 훨씬 즐겁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렇게 적절한 학습 자료를 아주 빠르게 찾아서 제공한다든지 교사를 지원하는 혹은 학습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완제품형 로봇가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탈식민 학습입니다. 굉장히 사실 제가 이 보고서를 처음에 목차를 쭉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였어요. 관점을 바꾸고 기회를 열어주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탈식민 학습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미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탈식민 학습 이게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키워드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표현 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직 남성, 백인, 유럽인의 관점에서 서구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자각하게 해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굉장히 서구인의 어떤 이론이나 관점,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남성이나 백인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상위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플러스 지금까지는 교육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았던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이 탈식민 학습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페미니즘이라던가 뭐 여성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는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그 이전에는 교육을 만드는 사람이 그냥 자기의 그 컨셉대로 교육을 만들었다면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맥락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교육 안에 담아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 더 크게는. 그런 과정에서 디지털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디지털 탈식민지화라는 것이 그 탈식민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했었고요. 저도 사실 이 키워드가 제일 낯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전체 중에서. 그래서 저도 딱 비슷하게 이거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읽어봤는데 저도 이제 성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약간 우리가 그 전에 다뤘었던 시티즌십이라든지 여기도 실제로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미국 그 식민 지배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리카 원주민 얘기 나와서 이제 딱 그런 얘기만 다루는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한테까지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드론 기반 학습입니다. 드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정말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보면 드론 자체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뭐 날려서 뭔가를 촬영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드론과 또 코딩을 연결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 이런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셀럽님 아버님께서도 아, 드론 네. 교육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2의 인생을 계획을 하시면서 드론에 빠지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날리기도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뭐 그러고 계시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드론이 이제 사회 전반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예전에는 드론의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쌌는데 이게 보급형 드론들이 많이 나오면서 요즘 아이들은 드론을 굉장히 신기해하지 않고 굉장히 익숙한 약간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드론 하나쯤 있는 것이 예전에는 우와 너 드론 있어? 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아 드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굉장히 그냥 드론이 너무 친숙하게 학습에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을 대체 학습에서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드론 학습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저는 그 사회과 교육의 사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봤었는데 이 드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촬영해 보면서 지형이라던가 그런 게 지도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뭐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단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교재에서 나온 것 중에 좀 가장 흥미롭게 봤었던 거는 시각적 데이터 수집을 활용하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포츠팀의 코치가 드론을 제공해가지고 이제 훈련의 일부로 사용을 한다든지 뭐 생태학이라든지 자연보호구역, 폐허가 있는 지역, 문화유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그 지역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방문자의 경험을 더 이렇게 향상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교육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드론을 활용한 시각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교육에 적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드론을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 경찰, 소방 안전 이쪽에서 많이 교육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재난 지역 같은 경우는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드론이 먼저 진입을 하고 수해 같은 경우가 나면은 수중 드론으로 그런 실종자 수색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산업 현장에 더 많이 지금 현재는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차 교육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경이로움을 통한 학습입니다. 저는 사실 이전에 그 탈식민 학습에 대해서 가장 좀 눈에 띄게 보였다라고 하실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제일 좀 눈여겨봐지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이로움이라는 게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running through wonder라고 돼 있어요. 원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글을 보고 이해했는데 이걸 보고 약간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우와 진짜? 이게 이 경이로움을 맞아요. 통한 학습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리학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배웠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제 어른들도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와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정말 진짜 그런지 알고 싶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파고들고 조사하고 공부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경이로움을 통한 학습이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뭐 박물관에서 이런 박물관 학습 이런 데서 이게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최근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익스플로라토리움이라는 그런 사이언스 뮤지엄을 갔는데 거기서 이 경이로움을 통한 학습을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우화 익스피리언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경험을 제공을 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저희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우화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계속 이제 언급되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한 그 호기심, 근원, 그 원리 탐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또 되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화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화가 진짜 호기심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 경이로움을 통한 학습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더라고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키워드는 액션 러닝입니다. 저는 사실 액션 러닝을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오해가 많은 그 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액션 러닝이 처음에 시작했던 게 뭐 이런 K-12 학교 교육이 아니라 원래는 기업에서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경영학 쪽에서 시작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액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좀 깊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액티브한 학습을 다 액션 러닝이라고 불러서 잘못 부르는 용례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책에서 이제 굉장히 이 책은 사실 K-12를 중심으로 책이 아니라 이제 보고서죠. 중심으로 쓰여진 보고서인데 여기서 액션 러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경영학에서 출발한 이론이지만 K-12 현장에서도 이제는 진짜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초점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액션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학습하는 것을 이렇게 개인한테 내재화를 시키거든요. 액션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찰이라는 포인트인데 성찰이 있어야지만 학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액션 러닝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성찰하는 단계를 통해서 누군가 시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점차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앞으로 평생 학습 사회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주는 방법을 이제 점차 도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지식을 그냥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뭔가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이제 학교 현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나중에 저희가 이 주제는 조금 더 깊게 다루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액션 러닝이랑 그 문제 기반 학습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고기를 낚는 게 액션 러닝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또 다음에 또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이거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짧게 얘기할 만한 주제들은 아니기는 한데 쭉쭉 가봅시다. 일단 네, 오늘은 좀 좋습니다. 훑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7번째 키워드는 가상 스튜디오입니다. 가상 스튜디오,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VR, AR 관련돼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되게 창의력 학습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요즘 트렌드를 이렇게 쭉 보면 그런 예술 교육에서 하던 것들을 정말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가상 스튜디오도 보면은 원래 디자인, 건축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던 학습 환경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학습 환경에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상으로 무엇인가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 디자인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실제로 실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런 가상 스튜디오에서 실험해 볼 수 있게 하고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대체 뭐지?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튜디오라 그러면 뭐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메이커 교육 이런 것도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그렇게 디자인식 직접 뭐 시각적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뭔가 촬영을 한다거나 그것이 디지털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장소 기반 학습입니다. 플레이스를 의미를 하는 장소. 이것도 조금 처음에 약간 낯설게 제가 봤어요.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지역에 대해서 탐색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탐색하면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는지 발견하고 내가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유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전 시즌들에서도 계속 다뤄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 장소 기반 학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소 기반 학습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포인트는 그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교육에 이제 개입을 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간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로 그 위치 기반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하면서 그거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온오프 상에서의 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조금 그 장소 기반 학습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학교와 학교가 아닌 것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다 그 쌍방향으로 다 그런 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키워드가 2개가 남았거든요. 9번째는 뭐냐면 사고의 시각화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시각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했죠.
우리가 성인에게 익숙한 거는 데이터 시각화. 이 얘기는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비주얼 띵킹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를 그냥 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오디오 세대, 비디오 세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미지 세대. 그래서 사실 유튜브의 시대도 사실 여기에 되게 한몫을 한 것 같고 사실 그 내용도 여기에 안에 있어요. 이런 비디오나 오디오나 이런 것들을 결합한 이런 시각화의 세대가 오게 되면서 근데 실제로 그런 시각화를 해내는데 거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구체적인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건 나의 사고를 시각화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배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도 진짜 중요한 시대가 정말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구분할 때는 이 시각화를 해보면 딱 그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개념을 잘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해를 모호하겠다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거는 막 그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바로 하실 텐데 그래서 정말 학습의 깊이를 더 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사고의 시각화라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 복잡한 거를 뭔가 간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아니 근데 해야 될 말은 너무 많은데 음. 시간 너무 길어질까 봐.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리고 하다가 아씨 더 얘기하면 안 안 되겠다 되겠다. 싶어서 멈추고. 맞아요. 우리 시즌 3에서 하나하나 네, 자세하게 다뤄봅시다. 맞습니다. 오늘 좀 훑어보는 에피소드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뭔가 아쉽다, 이 얘기 더 듣고 싶다 하시면 저희한테 좀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시즌 3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우 좋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계획할 때 저희가 이런 키워드들을 또 다뤄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뭐냐면 공감의 뿌리입니다. 요거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창의 인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 한창 뭐 인성 이런 쪽으로 약간 키워드가 있다가 다시 요즘에 약간 공감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가 다변화되고 스피드가 중요해진 각박한 이 세상에 너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자꾸 공유와 협력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시작은 근원은 바로 어디인가? 공감이다. 그래서 다시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감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람은 성격이 뭐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잘하네라고 뭐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학습되고 트레이닝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감에 대한 갈증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은 미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갈등 해소 이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사람이 공감을 해야 그 사람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건 사회 문제를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고 이 사회를 정말 더 좋은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간의 기본 역량인 것 같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걸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사실은 뭐 쉽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특히 이 공감의 뿌리라고 하는 거는 5세에서 13세 어린이들한테 공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갓난 아기가 학교에 오는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조금 막 영상이나 카드뉴스 같은 걸로 저는 막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럽 쪽에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근데 공감 자체에도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공감 뿌리 과정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인지하고 이름을 붙이는 능력.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세 번째가 감정 반응,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3가지로 요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먼저 감정을 공감하고 감정을 공감한 다음에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거에 대해서 남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아가는 그런 단계적인 걸로 공감을 정의하기도 해요. 아마 그런 게 거기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갓난 어린아이가 학교에 와서 그 어린 아기를 관찰을 하면서 이 아기의 성장이나 감정,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함으로써 공감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계된 프로그램이 여기 공감의 뿌리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10가지를 다 돌아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전혀 결이 다른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약간은 간과해왔던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드론이라던가 이런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당연히 있어 왔던 것 그리고 액션 러닝 같은 것도 실천 이런 쪽에서 많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지만 탈식민, 공감 이런 쪽에서는 지금까지 약간은 간과되어 왔던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 되게 교육자의 창의성이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키워드들로 따지면 뭐 다 들어본 키워드일 수 있잖아요.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기술들에 대한 뭐 AI, 로봇 이런 것들도 사실 사회적 현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키워드인데 이것과 교육이 어떻게 융합되는가는 결국 교육자의 창의성이 그 폭을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도 접목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자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자의 창의성까지도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우리 삶 전체가 교육의 영역으로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평생학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이 다 다른 키워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키워드마다 평생학습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언급된다는 것은 사실 이 책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평생에 걸쳐서 이제 학습을 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게 학령기에 학습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것이라는 것도 무너지는 거고 학교 안에서 하고 학교 밖에서 안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무너지는 거고 비형식 학습, 형식 학습 이런 것도 이제 무너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는 뭐 시즌 쭉 가는 걸로 우리의 역할이 많다. 할 일이 많다. 궁금하시면 시즌 3를 열심히 들어주시라 이렇게. 네, 이렇게 또 밑밥 뿌리는 방송으로 네.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재미있는 키워드들은 좀 더 깊게 다뤄보는 에피소드를 앞으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앞으로 또 남은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계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하트 민. 팔로우 민. 많은 후기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